네, 설날이 지나고 이제 음력으로는 진짜 새해가 밝은 셈이네요. 아마 설날 기점으로 병신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병신년은 이제 시작이 된 셈이네요. 이제 원숭이들의 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양력, 음력 헷갈려가지고 새해 첫날이라고 쓰고 설날이라고 쓰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죠. 신정이란 말을 쓰기도 한 적이 있었고 둘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새해 첫날도 갑자기 무미건조해졌고 설날의 그 설렘도 사라졌고 이중으로 이중과세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뭔가 그 나폴레옹의 그 이제 달력 만들기,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때 달력 만들기, 또 그 로마 시대 황제들이 자기 생일날 낀 달을 하루 더 늘리는 방식으로 달력 만들기, 원래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던 이러한 그 하나의 세계관이 우주적 질서가 인간들 편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는 것을 보면서 좀 가슴 좀 아픈 바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가 이제는 인간 자신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오늘 새로 읽을 책은 그 유명한 이방인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대표작이죠.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썼던 작품입니다. 오늘은 크게 본문을 나가진 못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카미의 철학을 이제 부조리 철학이다, 부조리 사상이다, 부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패스트, 그리고 이제 요 이방인, 그리고 시지프스 신화, 이런 대표작들을 가지고 부조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조리라는 이 번역어 자체가 아주 잘못된 번역어이기 때문에 일단 카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고요. 또 이 이방인이라는 이 번역어도 이제 원제를 보면 나오는데요. 레트랑제에서 영어로는 스트레인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참 문제인데, 스트레인지 하면은 낯설다 이런 뜻이 일단 되죠. 낯설다. 그런데 그 스트레인지는 단순히 낯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국 사람. 우리는 타방이라고 했죠. 타방, 이방, 타방. 지금 잘 안 써요. 이국이라고 쓰는데 이방, 타방 이렇게 썼고, 그러면 이방이라는 말은 이쪽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네요. 여기 다를 이자를 썼기 때문에 다른 방이 방역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타방이라고 썼던 것이죠. 그리고 국가를 나타낼 때는 이국, 이국적이다 이렇게 쓸 때 이국이라고 썼고, 또는 이제 이역, 타역, 타지 이런 말을 썼죠. 타지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지 사람, 고향이 있고 타향이 있죠. 고향살이, 타향살이. 그러니까 이와 타, 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을, 나와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저. 그러니까 이와 저는 방향면에서 반대이고 가까움과 멀음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타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타, 다른 사람. 다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가까이 있는 경우와 오래된 거죠. 익숙한 곳. 그리고 낯선 곳이라는 것은 뭐 가까운 곳에서도 낯선 장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낯설 때도 있죠. 프로이트는 그것을 이제 경악이라는 말로도 쓰고 섬뜩이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 속에서 갑자기 낯선 것이 튀어나오는 경험들, 이게 이제 섬뜩함이죠. 섬뜩, 칼에 베일 때 연필 깎다가 뭔가 쓱 지나갔는데 이게 베인 것 같아. 그럼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섬뜩함이 느껴지죠. 익숙한 것이 돌변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공포스러운 부분이 튀어나오면, 나타나면 그때 우리가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익숙함이라든지 낯섦 이런 것들은 이제 기분의 낱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인지가 그런 기분의 낱말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 아주 복합적인 겁니다. 적어놨던 것 같은데 찾겠습니다. 하도 메모를 많이 하니까 이게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못 찾을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어서 해보겠습니다. 딴 나라 사람? 핵심이 그런 겁니다. 딴 데서 온 사람, 딴 나라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적대감을 느끼게 되겠죠. 적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딴 나라 사람이란 뜻인데, 좀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브레히트가 썼던 그 드라우센 포아데 티어, 문 밖에 서 있는 자, 추방당한 자냐. 그럼 추방당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소크라테스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추방형보다 독배를 마시는 사형이 더 인간적이다라고 봤습니다. 명예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테네인으로 죽는 것은 명예로운 거죠. 하지만 아테네에서 추방당해 살아가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그럼 이방인에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그럼 이미그레이션, 이런 이민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타지에서 온 사람, 타국에서 온 사람, 적국에서 온 사람 어떨까요? 적대국 출신? 또는 오늘날 한국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도 있죠. 또 탈북자도 있습니다. 탈북 주민. 그러면 이러한 우리 안에 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우리와 섞이지 못한 채 배돌이를 하게 됩니다. 겉돌이,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안 배돌이라고 쓰는데, 안 배돌이, 겉돌이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겉에서 빙빙 도는 걸 겉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산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안에서 배도는 거죠. 서로 한데 아름답게 어우러져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제 배돌이죠. 안에서 배돈다 해서 안 배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세계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칼 융을 읽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퇴행이란 말이네요. 리그레이션이라고 썼는데요. 퇴화라고도 쓸 수 있고, 퇴행, 되돌아가기. 리비도라는 것이 삶의 활력이었죠. 에너지였고, 제식으로 이제 꼴림이었는데 삶의 꼴을 이루어가는 거였습니다. 자라나는 거였어요.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관계도 자라고 삶 자체가 자라나는 것이죠. 꼴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사람 꼴이 되어가는 거, 삶의 꼴을 이루어가는 힘, 그것이 이제 꼴림이었는데, 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제식으로 이제 사역동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일시,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이다 그러면은 얘가 그러네. 살리다로 바꾸겠습니다. 살리다 그러면은 삶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 살리가 들어가 있죠, 그죠?
죽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리기 우 이런 것들은 사역동사라고 하지만은 좀 더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단순히 시키는 것이 아니고 허용해 주는 것이죠. 하늘과 같은 겁니다. 비워 놔주는 것이죠. 놀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일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시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이방인이라고 할 때 이방의 의미도 이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돌을 예상하네요. 적대, 충돌, 마찰. 그래서 그 소리로 치면은 왜 무슨 칠판 긁는 소리 이런 거죠. 찍 소리. 네. 그런 걸 잭 소리도 있고 끽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선 소리, 흰 소리, 먼 소리, 허튼 소리 뭐 수십 가지의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있죠. 듣기 싫은 소리. 이게 바로 이방인이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듣기 싫은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나타나면 왠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낯설다는 뜻이 아니고 적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너무 중립적 표현이에요. 타지 사람. 우리 이제 타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텃세를 부리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낯설다는 뜻 정도가 아니고 얕잡아 본다는 거죠. 얕잡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천민,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자, 추방당한 자,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이 모든 것이 이 르탕제라는 말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있든 계속 안배돌이 겉돌게 되네요. 꼴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은 저마다의 자기 그 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도 있고 충동도 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로 어떤 성공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 실패를 향해서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게 모두 성공, 무엇인가 일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 일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은 것인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꼴림입니다. 일로서 나를 이루어가고 또 뭐 관계로서 또는 생각으로서 수많은 방식으로 자기의 삶의 꼴을 갖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꼴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칼 융이 퇴행이란 말로써 신경증적인 차원을 설명했습니다. 이 꼴림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못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도덕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신뢰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든지 부모 자식 간의 친해 관계, 자애 관계를 효도 이런 걸 못한다든지 그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도 이제 신경증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아기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성숙이라고 썼던 거죠. 미성숙. 에릭 프롬도 미성숙을 굉장히 질병으로 봤습니다. 미성숙의 첫 번째 특징은 정상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것이 늘 그러하다는 뜻이지만은 여기서 말한 정상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 비정상과 정상의 기준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네요. 그럼 결국 정상 비정상의 기준은 사회적인 통념,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네요. 소통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치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뭐 그런 말도 쓰나요? 코드. 서로 코드가 잘 맞는 사람끼리는 뭐 이상한 짓을 서로 해도 잘 통하죠. 그때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서로 잘 통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욕을 한다. 이상해 보이지만은 남이 볼 때는 서로 간에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소통이 되는 경우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이의 소통, 인정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 그게 마음을 주고받는 것, 우리말로 정이죠, 그죠?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잘 일어나면 왜곡이 없으면은 정상. 마음을 서로 잘 주고받지 못하면 왜곡이 일어나면 뒤틀림이 생기면 그것이 비정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정상의 근본 원인이 칼 융의 정신분석에 따르면은 어떤 사로잡힘에 있다는 거였어요. 갇혀버린 것이죠. 어린아이 상태에, 어린아이 단계에 갇혀버렸어요. 미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였죠.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유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현실, 주어진 맞닥뜨린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공상세계 속으로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그런 세계로, 환상세계 속으로 자기만의, 제가 이제 또아리라고 그랬죠. 상상의 또아리,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또아리를 두고 앉아서 모든 것을 그런 자기의 공상세계의 프리즘에 비춰서 해석해드린다. 이게 이제 공상 속에 갇혀버린 거죠.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단절이 된 거네요. 이 경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이제 비정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비정상성을 치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가 이런 공상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비정상성, 유아적인 또는 덜 자란 미성숙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칸트식으로 계몽이 되겠네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른스러워지는 것이고, 어른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성을 회복하는 거네요. 바로 이성으로서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계몽이라고 한다면은 정신분석학이나 철학이나 모두 어린아이 단계로부터 어른스러움의 단계로 자라나라,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의 미성숙을 표현해주는 낱말입니다.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있어요. 그때 그를 이방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좀 미성숙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를 그냥 다양한 하나의 어떤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 대차, 소차가 있는데 문화의 큰 차이라는 범주 내에서 그를 수용하고 문화의 작은 차이 안에서 그를 다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는 어른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방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배타, 배척, 배돌림 또는 안 배돌림, 이런 기본적으로 남과 나를 달리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 그것을 이제 배척하려는, 무시하고 그것을 단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런 낱말을 번역하는 건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방인이란 이 번역어는 일본 번역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방이란 말을 쓴 적이 없었죠. 타방이라고 쓴 적이 있었죠. 타국 또는 타향 이렇게 쓴 적은 있습니다. 또 이국 이런 표현들은 쓴 적이 있지만 이방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었다. 그럼 우리말로는 이제 낯선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낯설다라는 것은 좀
기분에 관한, 감정에 관한 표현이다 보니까 이런 경계를 넘어선다, 경계라는 관점, 또는 서로의 어떤 이런 장벽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딴 나라 사람. 딴 나라 사람은 좀 부정적인가요? 이웃 나라 사람이 있고, 이웃 나라 사람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네요. 가까움을 느끼게 만들고 포근합니다.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곁에서 이어져 있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에는 멀다, 차갑다, 또는 얕잡아 봐도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외놈, 떼놈, 이런 말로 쓸 수는 있겠네요. 이방인이란 말 속에는 이런 이제 좀 낮추보기로 사람을 대한다는 이런 어떤 태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이방인이란 말에는 그런 태도가 안 보입니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데 굳이 쓴다면 이제 제 식으로 쓰면 딴 데 사람인데, 딴 데 사람, 이곳 사람이 아니고 딴 데 사람. 근데 이게 딴 데라는 말이 엉뚱하다는 뜻이 있고요, 잘못됐다는 뜻도 있고, 빗나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용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을 쓸 테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방인 안에는 이렇게 많은 뜻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추방이라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까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동방 박사가 과연 여자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서를 새롭게 이제 보는 관점인데요. 그 마리아라는 이 마리라는 말은 원래 그 짠물이라는 뜻입니다. 짠물, 마리. 그러니까 그 중동어로 민물이 있고 싱거운 물, 먹을 수 있는 프레시 워터가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죠. 바닷물을 이제 짠물이라고 하는데 그 짠물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럼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짠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짠물을 건너면 단물, 민물, 단물이 나오죠. 마실 수 있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짠물을 상징하지만 이건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거 고난을 넘어서 그 단물로 이끌어주는 생명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품고 있죠. 예수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쓸데없는 몰향이나 가져오고 황금이나 가져오고 상징성은 높지만은 그때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산파였죠. 애를 받고 애를 씻기고 탯줄을 가르고 산모를 안정시키고 산모에게 먹을 걸 줘야 하는, 그리고 마구간 청소를 해서 좀 위생을 청결히 해야만 됐던 이런 실제로 잘못 보내진 거예요. 동방 박사는 여자가 갔어야 되는 거죠. 산파가 갔어야 되는데 이 산파의 의미는 아주 놀랍습니다. 산파는 그 모세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죠. 모세 때 이제 파라오가 그런 모세의 탄생을 듣고 신화를 듣고 이제 그 아이들을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엔 그래서 은밀히 진행하느라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아이가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보자 산파들이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이미 마리아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산신할머니 이렇게도 되죠. 삼심이라는 것은 탯줄을 뜻하는 것이고요. 생명을 이제 받아내고 길러주는 그런 신을 삼신, 할매, 할멈 또는 할망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산파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은 다 의사들이 그걸 하죠.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주역으로 등장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 동방 박사들이 여자였더라면은 이제 과연 예수가 그런 고난의 십자가로 죽어갔겠느냐, 이 역사가 달리 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재미난 상상을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는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일까요? 예수는 두 세계 모두에 속한 인물이죠. 근데 예수가 온 곳이 본향, 고향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그곳 출신입니다. 하늘나라 출신인데 이 땅에 와서 결국 너무나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낯설죠. 모두 죄인인데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익숙한 것인데 이 익숙함을 깨트려 버렸어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죄 없는 사람으로 행세를 했고, 그리고는 인간인 주제에 죄를 용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자기가 곧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던 거야. 결국 그 마지막 이제 갈 길은 죽음이네요. 그 이방인이라는 이 한마디 낱말로 이 소설의 결과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메르소는 이 세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는 무의미한 죽임을 당하죠. 예수는 이 세계를 구원하지만 메르소는 이 세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이름 자체도 재미있죠, 그죠? 뒤에 우리 김하영 선생님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제 메르소 할 때 이제 메르소 뜻이 그 앞에 나오는 모르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소는 이제 성스럽다? 잠깐만. 얘 여기서 났구나. 네. 우리 199쪽에 몇 가지 그 에트랑제에 관한 표현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199쪽 첫 문장, 외국이란 말이 있고, 외부, 구계자, 낯선, 생소함, 무관함, 이물질할 때 이물, 이렇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딴 나라의 세상에,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고, 바깥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면 이제 추방당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문 밖에 선 사람, 이게 이제 소외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약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그네나 떠돌이, 부초 인생 이런 걸 뜻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는 낭인이라고도 썼는데요. 낭인이라는 것은 난민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떠돌이, 물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 근데 이러한 의미로 보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그렇다는 것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데 사람이다. 왠지 배척하면서 이방인으로 배척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메르소와 메르소로 구분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메르라는 것은 이제 바다란 뜻이죠, 그죠? 불어로 매 하면 바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걸 유를 하나 붙여서 메흐로 바꾸니까 요거는 무리르라는 동사에서 온 죽다의 뜻이 됐습니다. 바다에서 죽음으로 바뀌었네요. 맥소 할 때는 영어식으로는 솔트 이렇게 되겠지만은 세인, 그
독일어로도 잘 나타나 있고 솔레미오 할 때 솔레 태양이라는 뜻이네요, 그죠? 존네 태양, 선 태양 이런 뜻이 해. 그러면은 처음에 붙였던 주인공 이름이 메르소면은 이 메르소는 바다 해라는 뜻이고, 근데 이거를 네로 바꿔가지고 붙였더니 죽음 해가 됐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이제 해의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뜻이네요. 한두 가지 카미에 관한 잠깐 그의 연보를 잠깐 보고 부조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카미가 1913년에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11월 7일 날 태어났네요. 몬도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830년에 식민지가 됐고 1962년에 독립을 했는데 한 7, 8년 정도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배경이 좀 다르네요.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제리의 수도는 알제입니다. 알제. 그리고 까미가 주로 활동한 부분이 바로 이제 알제하고 파리 이렇게 되죠. 아주 가난했다고 그러고요. 축구를 좋아했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폐결핵이 발병이 돼서 우리 그 폐병하면 떠오르는 시인이 있죠. 이상이죠. 네. 김유정, 이상 이런 사람들이 다 폐병으로 일찍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까미는 그래도 좀 잘 살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까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몇 있는데 244쪽 가 보면은 1930년하고 나오는 부분에 장 그르니에 철학 교사인데요. 이 장 그리니에가 까미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소개하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게 한 스승님이시죠. 그리고 247쪽으로 오면은 시몬 이에라는 첫 번째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 시몬 그대는 아는가? 시몬이 그 유명한 시몬 모르핀 중독자이고 이 그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그런가요? 정부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까미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뭐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은 어쨌든 41년까지는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13년생인데 34년에 결혼했으니까 아주 일찍 결혼했네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까미는 특이하게도 극단을 창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식으로 하면은 잡지, 주간지 이런 것도 창간하는 아주 예술 전방위적인 예술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또 이런 공산당에 입당해가지고 정치 활동도 하는, 그리고 희곡도 쓰고 소설도 쓰고 또 기자 활동도 했던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던 문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교사로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불안정한 삶을 선택해서 작가로서의 삶을 가게 결단을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은 그런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255쪽에 오니까 1940년 11월 말하고 나오는데 프랑신 포르 마지막까지 같이 살았던 그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둘 다 가난해가지고 아주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랑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패스트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독일 점령하에서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아내와 헤어져서 몇 달간 이렇게 가슴 저린 애타는 그런 시기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까미는 뭐 그 극단적으로 이런 정치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르트르처럼 공산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늘 글로서 활동했던 그런 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뭐 까미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간략히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하고 오늘 첫 문장하고 이제 부조리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25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첫 문장이 나오죠. 그 무라야마 하루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런 문장들은 우리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다가 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요? 오늘 개구리가 죽었다. 윤경씨 호기심이 불러일으켜지나요? 왜 그래요? 엄마가 죽은 거에 비하면 예, 문덕이란 말을 문덕이란 말을 떠올려야 됩니다. 엄마가 죽으면요, 내 세계가 뭉턱 떨어져 나가죠. 그 못작이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문덕 또는 못작, 가라앉아 버리죠. 갑자기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건 일때 자기 삶에 어떤 큰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엄마가 죽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거. 또는 어느 날 갑자기 교수가 됐다.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입학이 됐다. 취업이 됐다. 뭐 결혼하시겠죠, 그죠? 애인이 생겼다. 뭐 떠올려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됩니다. 친구와 친구 맹세를 했다. 이런 날이 있죠, 그죠? 있나요? 의형제를 맺는 방식으로 친구와 서약을 했다. 맹세를 했다.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대전환점이라고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 그 사건이 벌어진 그런 날을 이제 첫 문장에 쓰면 누구나 다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엄마라는 거죠. 여기 엄마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제 어머니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엄마라는 것은 유아기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왜 엄마라고 쓰냐면 무의식적인 가까움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말했을 때는 의식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 내면의 세계를 나타낼 때는 엄마라고 쓰고 뭔가 제3자화 했을 때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적절치는 않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군대 갔을 때 이 아들이 좀 잘한 거죠.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하다가 어머니 그러니까 철 들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 구구절절 사무치는 애절함이 담겨 있는 낱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또 다른 대상화가 안 되죠. 엄마는 좀 더 어릴 때 쓰던 표현이고 어머니는 좀 나이 들어 쓰는 것인데 핵심은 죽었다에 있네요. 여기다가 엄마 대신에 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신이 죽었다. 그럼 누가 떠올라지죠? 니체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독일어로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God is tot 그러면은 신은 죽어 있다야. 죽었다는 사건인데 죽어 있다는 어떻게 되나요? 오래된 거죠. 뭐 지속입니다. 상태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우리는 생동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니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생동감이 아니에요. 신은 죽어 있고 이미 아무 의미도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과거형에 가까운 겁니다. 현재 진행형에 가까운 겁니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건 사건입니다. 어시라는 것이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시제. 그러면 오늘 죽었으니까 어제까지는 살아있었네요. 살아계셨네요. 엄마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엄마의 의미는 뭘까요? 참 대단한 표현인데요. 엄마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원입니다. 근데 이 책이 20대 초반에 그 젊은이가 썼다는 것을 아신다면은 아마 가장 강렬하게 그 시대를 반영했을 겁니다. 직설적으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일단 이 책이 출판된 해가 독일이 프랑스를 이제 선전포고하고 점령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전운이 감돌고 유럽 전체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공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던 때네요. 근데 2차 대전은 1차 대전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1918년부터 전쟁이 지속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껴왔습니다. 자, 그러면 까미가 말하는 오늘이라는 것은 그런 시대 상황을 이제 깔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언제일까요? 30년 동안 일어나는 유럽의 전쟁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엔 또 뭐도 있었냐면 급격한 산업화와 자본주의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팽창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었던 거죠. 식민지 전쟁, 식민지 쟁탈전 또는 시장 쟁탈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그 하나의 사상을 말씀드린다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끓던 시대였지만은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소비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소비 사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소비하나요? 그 목록을 만들어 보면 그게 곧 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낱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나타내고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는 낱말입니다. 나는 내가 소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내가 숙대에 속해 있다면 나는 숙대고 그러면 제가 아는 분은 이대 교수인데 자기 이대 나왔다고 그래요. 남자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성전 하나 했냐고 물어보죠. 그럼 했다고 그럽니다. 왜? 자기는 이제 이대녀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지 못해요. 또 누구 집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어디에 속했는지 너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개 숙대 다녀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은 거네요. 이거의 소비의 대표적인 형태는 돈입니다. 돈은 모든 소비재와 등가예요. 대체물인 거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소비할 수 있는 거네요. 돈은 자동차이자 아파트이고 그런 의미에서 돈은 곧 나 자신인 겁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게오르그 진멜의 돈의 철학에 보면 현대인들은 모두 돈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엔 뭐와 동일시했나요? 중세 때는 신과 동일시했어요. 신. 내가 믿는 신은 곧 나야.
그러니까 내신이 완전 전지전능하면 나도 전지전능한 줄 아는 거죠. 아빠가 전지전능하다고 뭐 꼬맹이도 전지전능한 거야.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이라는 건 1년 된 걸 나타내는 거죠. 1년 정도밖에 안 된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뭘 모르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자,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것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 건 뭘까요? 돈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정치적 권리, 선거권이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1937년 정도 와야 여자에게, 여성에게 보통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여자는 평등했던 것이죠. 그러면 뭘로 평등했을까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핵심은 바로 재산입니다. 돈. 돈을 가진 여자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돈이 아무리 남자라도 가난하면 무시당하는 거죠. 바로 돈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이거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돈에 의해서 평등이 이루어진 거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영구 평화, 세계적인 평화는 정치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쟁으로 달성할 수도 없고 폭력으로 달성할 수도 없다. 법으로도 불가능하다. 오직 그 당시 이제 상업이라고 했지만 오늘날로 치자면 무역입니다. 무역을 통해서만 상호 이해 관계,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만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돈이 바로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는 뜻이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돈에 의해서 돈의 신뢰? 예전에 제가 크레딧이란 말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부릅니다. 신용사회라고 부릅니다. 신용사회, 신용을 뜻하는 낱말은 크레딧인데 크레딧은 우리말로는 빚막이란 뜻입니다. 빚이란 뜻이 빚. 절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외상 말코지란 말 들어보셨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뜻이야. 공짜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빚으로 준다 해도 사람들이 그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크레딧,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인데 크레딧이 이런 사회가 왔어요. 그러면 빚 내서 집 사시고 빚 내서 자동차 사시고 빚 내서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갚아야죠. 이게 바로 신용사회의 특징입니다. 벌어서 쓰는 게 아니고 먼저 쓰고 나서 갚는 거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 돈 못 갚는 자가 되는 거죠. 빚을 빌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용이라는 것은 빚막이, 빚낼 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계 전체는 빚 위에 올라선 사회입니다. 그걸 부채사회라고도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빚 위에 올라선 사회.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돈 앞에 평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돈만 가지면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코스모폴리타니즘은요, 돈 가지고 가면 어디든 여행 갈 수 있는 거죠. 누구든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코스모폴리탄의 세계 시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엄마가 죽었다라는 이 말과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어떤 연관을 갖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의 죽음도 돈으로 환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례 비용 또는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부조금 들어올 수익을 떠올리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장례 치르는데 얼마가 들어가나요? 한 2천만 원 들어가나요? 그럼 부조금은 얼마 들어와야 돼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와야겠네요. 그럼 1,000만 원 남는 장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늘날에는
엄마가 죽었다 해도 우리는 보통 이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는다는 건 뭘까요? 제가 이 첫 문장 가지고는 끝낼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뭘까요? 보통 죽음은 생물학적 사건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심폐사, 심장과 폐, 피도리가 멎고 숨도리가 멎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생물학적 죽음인 것이죠. 또는 의학적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오늘날 완전한 죽음은 뇌사로 판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한 죽음은 세포사겠죠. 세포가 썩으면 기다릴 수가 없네. 언제 썩어 이거? 그런데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말하는 죽음, 장례를 치른다는 관점에서 의식으로 정립이 된 리추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죽음이 이해가 된 것은 한 BC 6000년 정도 됩니다.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그 피라미드, 미이라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끼리가 자기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새끼가 죽으면 슬퍼하고 슬픔의 추도, 기리는 의식을 한 뒤에 버리고 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리고 간 거죠. 그냥 길에 들에 늪에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다 그를 묻기 시작한 거, 장례라는 것, 사람의 그 죽음을 묻기 시작한 것은 아주 이상하게도 죽은 다음의 세계, 사후세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생겨난 겁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사후세계의 발견, 이것이 곧 죽음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요. 죽은 다음의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또 넘어가기 위한 그러한 징검다리,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죽음이 뭔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죽음은 오랜 동안 우리가 이제 하나의 관습, 가장 중요한 행사 또는 의미로, 삶의 의미로 받아들여 왔는데, 죽음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인가요? 또 다른 삶의 출발 지점인가요? 아니면 죽음은 삶의 그냥 온전한, 완전한 끝남인가요? 제 식으로 다시 질문을 하면은 죽음은 삶의 마무리인가요? 삶의 끝남인가요? 마무리인가요? 끝인가요? 자, 마무리라는 것은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생을 마감하고 저 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지금 여기 현재에서 현재에서의 삶보다는 그 다음 후생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갈대밭이라는 거, 천년왕국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해탈, 이런 것들이 더 본래적인 삶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 죽음은 끝남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또 유교에서는 죽음을 완성이라고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 잘 죽는다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고종명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도 받아들였어요. 그 삶의 완성으로 봤던 것이죠. 그럼 이 마무리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마무리이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는 없어요.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나아감이 막히는 거예요. 마무리 줘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끝났다는 것은 끊긴 겁니다. 낭떠러지죠.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어둠의 어둠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 것이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또는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죽음을 평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본 거냐면 다툼, 마찰, 또는 이제 고해, 고통이라고 봤던 것이죠. 고통의 바다. 고라는 것은 두 가지 아픔과 괴로움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아픈 것은 이제 빼앗기는 것이죠. 떨어져 나가는 걸 나타내는 몸이든 마음이든 내가 잃어버리기 싫은 것, 간직하고 싶은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아픔이죠.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나한테 왔어요. 병이 왔어. 독감이 오면은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아주 그냥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안 죽지, 견디잖아요. 왜? 삶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독감이 가져다주는 그 아픔을 참고 견디죠. 이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괜다는 뜻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괴는 것. 그 괴임을 통해서 받게 되는 힘듦, 그것이 괴로움이네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산다는 것은 삶이 엄청난 무게로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당연한 것이고, 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은 찰나적이고 보통은 힘들고 괴롭고 아프죠. 또 슬픔, 쓰러지잖아요. 잘 만들어 놨는데 허물어